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건국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을 향한 말인데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이 아닌 창업을 결심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창업 열기와 함께 제2의 벤처 붐이 불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창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창주 수원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서일권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상용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우리가 창업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이 현재 창업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창업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왜 창업이 필요하고 창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할지 이 토론의 문을 열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안창주 교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경제 성장률 저하, 또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또 이런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고 싶어서 벤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이런 기반에서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게 글로벌의 트렌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창업 국가를 이루겠다는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결과 창업 기업 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 최고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순위는 세계 9위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창업 생태가 개선되고 있죠. 중기부에서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동안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창업이라든가 뭐 비대면, 뭐 시제품을 지원 메이커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업진흥을 통해서 한 1조 원 이상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또 대학에서도 창업 교육 과목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뭐 창업 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창업 휴학제, 또 창업 대체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학의 제도로 도입하고 있고요. 뭐 실험실 창업, 또 학부, 창업학부, 창업대학원 등 정말 학생이 창업하기 좋은 시대를 만들고 있죠. 이어 더불어서 지방정부도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 후에 이처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처음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10년 이상을 갈 수밖에 없는 또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런 식의 창업에서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 쭉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일자리 취업난 이런 문제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 창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글로벌 추세이고 거기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 적극 지원이 되고 있는 아주 시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창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들을 받게 되니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실제로 창업률이 높아진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꼭 정부의 역할만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요. 최근 이제 MZ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젊은 좀 청년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자기 다움의 어떤 실현 등을 자기가 스스로 일을 고안하고 만들고 그 일을 삶의 방식으로 일을 펼쳐내가는 것에 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무게가 어느 때보다 좀 더 가벼워진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가 일을 설계하고 그걸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큰 만족 같은 것들을 이뤄내고 또 조직이라든가 또 그 부모 세대가 원했던 어떤 방식보다 본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많아지고 창업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또 전달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세대의 특성의 좀 관점으로 이 창업이 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전에 말씀해주신 관심과 함께 지원이 있어야 사실은 또 활성화될 텐데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성용 센터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광주도 아까 그 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혹은 정부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혹은 우리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2016년에 광주가 창업도시 광주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그래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지역에서도 창업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저희 광주 창조경제센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마침 며칠 전이 이제 설립한 지 6주년이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날이었고, 그런 그 과거의 실적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350개 기업을 그동안에 유치를 해서 이 친구들을, 창업을 시켰고, 그 중에 87개 기업이 1,18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취업보다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했었던 이런 문화에서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새로운 혁신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 이렇게 나서는 이런 시대로 이제 변환이 되는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 그래서 창업 붐을 조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이걸 똑같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유치, 공공 투자자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그 초기 자금들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강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하고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기업과 우리 지역 창업가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들의 역량을 이렇게 훨씬 더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희권 센터장께서 또 한 말씀 더 덧붙여주시죠. 네. 네, 이제 저희는 창업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들보다는 이제 사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제 사업이 주된 영역입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투자를 하려면 창업가들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없는데 저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창업가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을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창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또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나 또는 지원 정책들, 또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성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창업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청년 구직 활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자리의 핵심은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제 노동 안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의 어떤 그런 생태계라든가 일자리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젊은 세대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창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창업이고, 그 창업을 위해서 이 창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는지를 우리 창조경제엑스센터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들과 연계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투자. 그래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또 네.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 창업이 원활해지려면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네, 네. 지난해 창업기업 실태조사, 창업진흥원에서 실태조사하는 네, 네. 결과에 따르면 초기 그 창업 시의 소요 자금 조달 방법, 자기 자금이 94%더라고요. 네. 본인의 자기 자금을 마련해야 이것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런 자기 자금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또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도 네. 궁금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초기 창업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이제 창업을 한 기업들이 1년에서 3년 기간, 우리가 이제 그 데스밸리라 그러거든요. 창업하고 나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는 그게 보통 1년에서 3년인데 지금 통계로 보면 그 데스밸리 안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42%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통계상의 수치이고 실제 그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그냥 어떻게 유지만 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네. 수치가 아마 그 1년에서 3년이라는 죽음의 계곡 네. 그 데스밸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렵게 뜻을 접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근데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창업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정부는 계속해서 창업을 위한 지원기관들을 만들어서 코치진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 실제 좋은 선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창업이라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코치진을 감독과 코치를 훌륭한 그런 멘토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 활동을 하고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가야 될 선수들이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창업만 독려해서는 안 되겠다.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데스밸리를 통과하고 그리고 자기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이것을 성과를 내고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투자라는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창업과 투자가 이 양날개로 균형감을 있게 가야지만 창업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금을 가지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이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은 투자 영역을 민간 영역이라고 보고 사실은 정부가 이런 투자 영역까지 우리가 관여해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네. 창업과 투자라는 이 양날개로 정책이 보장이 돼야 창업자들이 도전을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어야지만 창업이 활성화되겠다. 네. 창업 부국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 모태 펀드를 마련해서 약 9조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금 다양한 형태로 네. 투자 영역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기부에서는 또 매칭 펀드라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매칭해서 투자를 또 해주는 그 기금을 약 한 1,950억 정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창업과 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창업과 투자의 중요성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럼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창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작년 통계 보면 뭐 94% 자기 자금으로 창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때는 정부가 대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했었는데 대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돈들을 회수해서 창업적인 지원하고 있죠. 그 돈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정부 지원금 또 R&D 지원금 이런 형태들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정부가 사는 정책들이 많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초기 자금을 자기 돈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걸 걸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형태들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정부 지원금 형태로 지원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방금 서일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엔젤 매칭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팁스 프로그램이라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술 창업 이후에는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이라 해서 더 많은 투자 중심으로 정부가 많이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한국 벤처 투자라든가 또 한국 엔젤 투자 협회라든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벨트가 넓어지고 있고 튼튼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투자가 창업 생태계 내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포지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 혹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이제 지금 말씀처럼 정부에서 지금 투자를 지원하고 또 응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세계 사례에 거의 없는 유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민간 투자가 약하고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일단 이렇게 마중물을 주고 끌어가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워낙 그 리스크가 높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그 실패율 높은 것을 민간인들이 온전히 떠안고 이렇게 투자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 결과로 이제는 민간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 정도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다행히 지금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를 했던 경우들이.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5, 6년이 지나면 아마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부의 역할은 또 축소되면서 가는 이런 그 과도기적인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지역 투자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도 하잖아요. 좀 전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저희는 이제 그 성공 사례 이런 거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사실 3건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1호를 만들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엔진, 그리고 하나는 인공지능 관련된, 또 하나는 배달기기라고 이제 또 다른 시장에 이제 그런 그 배달을 하던 그런 팀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투자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6배, 10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엑시트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자본을 회수했다거나 혹은 상장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투자 성과라고 보기 참 어렵지만 네. 천만 다행히도 정말 우리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시장에 잘 먹혀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아주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각종 우리 창업 지원 기관들과 함께 실무 협의회도 만들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년 2차례의 큰 IR 대회를 열어서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광주에 모시고 그분들과 우리 창업기업들 간에 이렇게 1대1 매칭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한 번의 만남으로 사실 투자가 유치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을 누가 소개해 줬냐가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맺은 창업자들과는 투자자들과 연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응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저희가 2호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이라 하면 이제 원래 엔젤 투자를 개인이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삼촌이 이렇게 5천만 원, 1억 투자해 줄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그 창업자들의 뜻에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그만 돈을 투자해 주는 분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개인이 한 사람이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는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을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 그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투자 조합을 이제 저희가 1호 투자가 끝났고 2호 조합을 이번에 20명이 모여서 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활동이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아마 그 얘기는 우리 이제 서일구 본부장이 또 네.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사례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지역 창업자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 창업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려고 내고 있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굉장한 그 희망이 보이는 지금 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정된 투자만큼 든든한 지원금도 없을 텐데요.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해도 하시고, 특히나 그 스타트업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방식들이 과거의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친환경 에너지, 뭐 빅데이터, 그린 바이오 등 뭔가 혁신적인 어떤 기술 기반의 이 창업 생태계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는 영역을 이제 스타트업 투자라고 인식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같은 네. 카페 브랜드도 처음에는 시애틀의 아주 조그만 로스터리 샵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최고의 이제는 보다 더 큰 규모의 음료 산업에 성장하게 되고 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조그만 점포에서 시작을 했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아무래도 스타트업 투자라고 봤을 때는 좀 배제되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영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혁신의 어떤 엔진 또 동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또 그런 부분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 지역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런 미래적인 어떤 큰 뭔가 혁신을 가질 수 있는 4차 산업과 같은 이런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또 지역 경제를 상당히 받쳐주고 단단하게 또 지켜주는 산업은 또 이 소상공인 산업이고 이 소상공인 산업의 또 방식이 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변모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라든가 지원에 대한 또 계기를 열어준 것들이 어쨌든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된 것 같아서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영역에 또 창업을 또 하고 있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확실히 확대되고 또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혁신의 개념이 또 달라진 것 같아서 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기 창업 기업들이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창업이라고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쉬워진 분위기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과정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비즈니스의 모형과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기 전에 일단 창업부터 일을 저지르고 나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서 현실과 다른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창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말은 우리가 아직도 창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역 문화라든가 인식이 조금은 뭔가 취업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너 이만큼 가르쳤는데 네. 부모가 우리가 원하는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얻어야지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하고의 부딪힘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이제 정부라든가 지역 행정 역할에서 다양한 창업 기원들을 지원하고 그 시작을 돕는 일들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산도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은 여전히 애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 멘탈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되고 고민됐으면 좋겠고 제가 포틀랜드를 갔는데 특히 창업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천국이라고 얘기되는 또 도시가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네. 이 도시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일을 만드는 창업자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지역 안에 풍토에 깔려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대기업이 유치되는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를 응원하고 네. 그런 창업자들을 굉장히 그걸 이제 소비로 존중해주고 네. 또 그런 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굉장한 응원. 뭐 정말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파이팅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힘을 그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더 이제 성숙해진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전문직 혹은 어떤 일자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본인이 고민해서 그 되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 시도한다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중감과 리스펙트를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게 이어진다면 이제 정부 지원 정책 그리고 투자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의 인식 문화 그러면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고 네.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창업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 라는 인식보다는, 멋지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이 가장 이제 이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안창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윤영석 대표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초기 창업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 글로벌의 유수 대학들은 수영을 교양 필수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영 선수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물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걸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그 문화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언젠가 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피하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창업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들 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왜? 그동안에 창업에서 망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그걸 부정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인생은 한 번 이상의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창업을 접근할 때 좀 더 성공도 실패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인식이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가 그런 관련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좀 말했지만 다양한 창업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그 다양한 창업 정책 중에 재창업 정책도 내서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인식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창업이란 것은 그러니까 전국항의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강주항의 비즈니스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술 창업 같이 어떻게 보면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나가서 사실은 다양한 선수들하고 경쟁자들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주에만 머물면 안 되고 네. 그 사람들은 더 어떤 전국으로 나갈 수 있게끔 기술적, 그다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강주향,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실 강주의 경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저는 로컬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반으로서 우리 강주의 어떤 틀이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아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 배려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강주의 허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주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들은 그런 강주향과 그다음에 전국향을 좀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센터의 방향성이 좀 초점을 맞춰서 초기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하고 싶으신지요? 근데 네. 지금 우리 두 분 윤 대표님이나 안 교수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또 저희도 이제 특히 요즘은 기술 창업 당연히 강조하고 있고 뭐 모든 창업 지원 기관의 대부분은 다 이제 기술 창업 쪽에 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소셜 벤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를 창업자들이 해결하도록 나서서 하던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네. 소셜 벤처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창업자들을 우리가 창업 지원 자금을 주고 관리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창업자들의
과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성공을 도울까를 굉장히 연구하고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면 창업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좋은 멘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이외에 네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팁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1억 이상 투자를 하면 거의 7억 원까지를 정부에서 투자를 보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지금 최근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창업과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 요즘 최근 그 펀드 결성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출자금도 상당하고요. 그 대표적 예가 엔젤 투자 형태라고 하는데 엔젤 투자의 개념이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해서요. 서일권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엔젤 투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영어로 시작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 1920년대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던 뭐 오페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하던 그 좋은 배우들이 자기들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연을 못 올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뉴욕에 있는 부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들이 그 하던 그 좋은 공연을 나는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공연을 못 올리고, 그래서 그럼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좋은 공연을 통해서 성공하면 수익을 같이 나누자. 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뭐 그건 나는 좋은 공연을 보는 것으로 그냥 뭐 만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들이 봤을 때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공연만 뭐 돈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야, 이 좋은 공연 우리 같이 보러 가자 이러면서 홍보하고 마케팅까지 같이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연들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엔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사 같은 엔젤, 네. 그런 분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엔젤 펀드, 엔젤 투자인데요. 네. 그렇게 시작된 엔젤 투자는 실제로 이제 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창업자들, 특히나 초기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제 그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지분 투자입니다. 네. 지분 투자 방식으로,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는 어렵고 법인 사업자에게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경영 자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네.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잘 돼야 투자한 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투자, 네. 이게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엔젤 투자는 그냥 뭐 어디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엔젤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윳돈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내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나 전문직이라든지 네. 또는 좀 성공한 우리 중견 기업이나 사업가들 또는 뭐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 네. 이런 분들이 돈을 좀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기업가, 이 창업자의 어떤 마인드 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수익을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회수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이 엔젤 투자의 본령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뭐 엔젤 투자의 역할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덧붙여서 안창주 교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뭐 자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하면 데스밸리에 빠지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려울 때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해서 사실은 엔젤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요. 네. 창업자가 오해하는 게 엔젤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엔젤 투자자가 도네이션 하는 사람처럼 잘못 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회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을 결국은 나중에 회수하고 싶은 게 엔젤 투자자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업자도 그 어려운 시기에 받았던 엔젤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로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초기 자금 받았던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런 관점에서 엔젤 투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창업자한테 마중물 역할을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현재 등록된 상반기 개인 회원 수가 25,000명이라고 하는데 2016년하고 대비를 했을 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렇게 엔젤 투자가 많아진,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설거센터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린이, 코린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용어가. 그러니까 주식에 한 어린이처럼 이제 주식하는 또 코인에 또 빠지는 어린이처럼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시장에 돈은 넘쳐나고 돈은 이제 있고 그 돈들이 이제 그렇게 주식에 흘러가고 또는 뭐 코인이라는 곳에 빠져서 또 흘러가고 그런 방식의 투자들이 되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정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 경쟁력을 키워가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MZ 세대의 네. MZ 세대의 어떤 특징들이 그렇게 그냥 뭐 불확실한 뭐 또는 그런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코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 세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상당히 수익을 네.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네네. M&A 인수합병이 돼서 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고 여러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기업의 상장과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벤처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현상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유명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네. 플랫폼 기업들 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벤처 기업들이나 또는 플랫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엔젤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엔젤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후속 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스케일업 돼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이제 그런 스케일업 과정들을 보면서 네. 여기에 엔젤 투자가 꼭 필요하고 엔젤 투자는 나중에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됐고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 방향에서는 지금 이게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 소득공제를 3천만 원까지는 100%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3천만 원까지 100%, 그다음에 또 5천만 원까지는 70%, 또 5천만 원이 넘어가면 30%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엔젤 투자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겠고, 네. 저희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호남권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엔젤 투자 규모가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다 포함해도 네네. 엔젤 투자 총액 대비 2%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약 400%의 그 엔젤 투자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호남권 지역에 있는 몇 개 기업의 개인 투자 금액이 많이 몰렸던 이제 그런 현상이었는데 연말까지 제가 이제 올해 1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들, 우리 지역의 벤처 기업들의 그런 개인 투자액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개인 투자액이 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엔젤 투자의 어떤 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것에 투자를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요인들이 네. 이런 엔젤 투자가 급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네,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도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아마 지금 상반기에 회원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저 센터장님 일을 너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열심히 발로 뛰시고 다 만나서 하셨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은 늘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다만 그 어느 때보다 참 금융,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정말 부동산 같은 안정적 투자 그리고 주식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뭔가 우량주에 대한 네. 안정적 투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거는 재테크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가정경제의 하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인식이 아주 큰 거였고 아직도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국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에 먼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인 건 또다시 거론된 MZ세대 같은 젊은 청년층.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돈을 벌어서 네. 남는 여유 자금을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벌이 내에서도 여유 자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근데 그랬을 때 먼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불시 혹은 이렇게 저변을 넓게 만들었던 역할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내가 작은 돈이지만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기획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감동이라든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되면서 펀드를 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제 넓어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창업에 있어서 이 창업자들이 어떤 투자자들에 있어서 일종의 페르소나 같다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꿈은 저게 있었어. 네. 근데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거기 그런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되게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감성적 측면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는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정말 기업 가치가 뭐 1조 원 이상, 수조 원 이상 평가되는 기업들이 과거에 대기업이 수십 년간 그 헤리티지를 만들어가면서 쌓아왔던 것보다 아주 짧은 기간에 등장한 기업도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 기업들은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아, 저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도 가능성이 있고 어떤 혁신의 모습이 있다면 충분히 회수했을 때 나에게 큰 어떤 몇 배 또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네. 아주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봤을 때 결국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문화도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가진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투자 문화에 대한 변화도 바뀐 것 같아서 네. 반가운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반갑게도 호남권이 2%에서 그래도 40%까지 최근에 또 충청권과 호남권에는 엔젤 투자 허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네.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설거 센터장께서. 네. 제가 이제 2%라고 했던 것은 이제 전체 엔젤 투자의 규모 중에서 우리 호남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포함해도 2%에 이제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호남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대전, 충청권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카이스트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유 때문에 대전, 충청권은 조금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만 다른 경상권이라든가 뭐 영남권이나 저기 강원권 뭐 이런 지역들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있는 서울 수도권 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기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곳에 이제 기업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좋은 기업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업은 있지만 그 기업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우리 네. 안창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좋은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갔는데 그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또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수익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만을 이제
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다 서울 수도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지금 우리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 분 같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지역에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창업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고 지역 기반에서 정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 제도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기업들에게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엔젤 투자자들을 연계하고 그런 네. 엔젤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느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 지원센터는 2012년도에 중기부에서 저희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역은 이제 올해 3월에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두 곳에 엔젤 투자 허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 더 연계하고 또 정보 교류하고 또 엔젤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하고 또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창업가와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네, 있도록 네.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할 네.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네, 이루어질 네. 텐데 네. 관련해서 안창주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서 이 역할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엔젤 투자 허브가 강주에 문을 열었다는 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호남권을 대표해서 호남권을.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거 우리가 보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보면 지역 간 불균형, 부작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네.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들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되고 있었죠. 근데 벤처 창업 생태계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투자 관련해가지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의 70%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그런 엔젤 클럽들이 서울의 80% 이상,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그에 의해서 투자 자금도 그저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강주가 지자체 중에서는 그런 투자 자금이 가장 열악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 개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는 충청권으로 가고 하나는 호남권으로 갔다는 것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호남에 준 선물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 내려왔다는 거, 상식적으로 봐서는 가장 활성화된 곳에 가서 그 협업을 더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네.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호남권이 강주를 중심해서 더 많은 투자와 어떤 보면 활성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해달라는 어떤 요청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지자체에서도 좀 더 그 엔젤 투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초기에 그런 창업자들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 이제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엔젤 투자 허브 선물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투자 성공 사례라든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의 엔젤 투자자를 또 발굴하기 위한 자리도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데요. 관련해서 서울권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엔젤 투자자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네. 엔젤 투자자분들이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엔젤 투자가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 활동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엔젤 투자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 또 전남, 또는 이제 제주, 그리고 광주 각 지역으로 저희가 권역을 찾아가서 AB 엔젤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고소득자라든지 또 엔젤 투자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엔젤 투자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네. 또 리드 엔젤이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엔젤 투자를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 이제 하상욱 센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 뭐 어떤 의료계라든지 또는 뭐 사업가들 이런 분들 또 뭐 법조인들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엔젤 투자를 뭔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드 엔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리더스 포럼도 하고 또 그런 개인 투자조합 결성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젤 투자가 정말 우리 지역에 상생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또 소득공 재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엔젤 투자 어떤
생태계가 확장돼서 또 일종의 저수지를 네. 크게 저수를 제가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수지가 클수록 물을 대줄 수 있는 저기가 그럼 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네. 여기가 좀 마르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대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 자체의 어떤 큰 저수지를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젤 투자자 양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상용 센터장께서 덧붙여 주시죠, 한 말씀. 네. 이제 투자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창업자들이 나와야 된다. 네. 조금 더 이제 다른 원천적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투자자들하고 만남을 위해서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회사 소개를 하는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창업자들이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창업자들하고 만나기 위한 멘토링을 하고 해서 그 전 단계에 있는 우리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저기 광주에 가면 좋은 창업자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창업자들에 대한 그 리스트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좋은 투자자들을 모시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이제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도 그런 IR 대회를 지금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년간에 6년간에 우리가 1,180억 정도 투자 유치가 있었다는 게 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고 열심히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와 창업자가 많은 네. 호남권의 이제 이런 창업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결국은 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그동안 창업자에게 있어서 지역에서 투자를 받아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 실제 투자를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정말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그런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묵묵히 자기 안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또 열심히 영업 다니고 또 그걸 또 해내기 위해서 또 자기 자본을 정말 집도 담보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대출 해주는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지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자기 또 한계에 또 봉착하게 됐을 때 그 기업이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자리가 또 줄어들게 되고 또 이 동력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말 엄청난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지역에 내고 가면 그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촘촘하게 그 한 큰 기업이 고용하는 숫자보다 이런 창업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고용을 하고 그들은 사실 우리 지역의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애정을 갖고 정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었을 때 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이제 세금을 내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을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투자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숙제에 있어서 그 어떤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고용 창출시키겠다라는 그 기업 유치해서 아주 많은 또 혜택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 오히려 좀 더 이퀄라이징한 방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게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새로운 또 지역 경제 과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식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엔젤 투자의 가장 큰 성과이자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만 네. 성과가 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이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침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캠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캠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의 기존에 있는 산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중소기업 혹은 이제 대기업의 하청기업들이 지금 많은 현실인데요. 이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너무 막막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입주돼 있는 유망한 잘하는 그 인공지능 기업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게 저희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산업자들은 굉장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투자자 창업자들에게 투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30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투자와 M&A를 통해서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자의 적절한 우리 이제 산업체들이 혹은 기존에 있는 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중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것이 아마 4,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새로운 생태계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새로운 방식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결국 또 창업을 혼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또 엔젤 투자와 지역 경제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뭐 여기 패널로 앉아 계신 안창주 교수께서 실제로 엔젤 투자자 이자 투자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엔젤 투자자나 또 창업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조언이라고 할까요? 혹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그 최근에 뜨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블록체인, 핀테크,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 네.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게 결국은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로 있다가 한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엄청난 변혁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 정도의 수준이 다시 오고 있다. 그건 데이터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변곡점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어도 어떤 기업이든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이거 밸류를 측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 데이터를 거래하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트렌드는 그런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든 간에 내 아이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거래하는 세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내 회사의 밸류가 데이터의 가치에 의해서 같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야, 어떤 분야를 하든 데이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창업자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물건을 빨리 잘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고객이 이 제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좀 가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면 고객은 사질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걸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만 사랑하는 제품인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나가기 이전에 고객들이 정말 내 제품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객 발굴 조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어떻게 보면 성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저는 이야기하고 네.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투자 가치가 있는 분야로 데이터 분야를 꼽아주셨고, 사실 이제 창업의 주체는 본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지만, 이용자 관점,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가는 한번 꼭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서일권 센터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유망 분야라든지 어떤 창업자들이 유념해야 될 이런 이야기들 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창업자들이 저는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칭 펀드라는 사업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국 차원에서 했던 매칭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또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 그 위험 부담을 다 안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펀드를 해주는,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 매칭 펀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매칭 펀드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많이 소진이 됐고, 우리 광주가 지금 50억을 약 9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2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지역은 6년 전에 50억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40억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남과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투자자를 만나서 그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 투자한 금액의 2배 또는 2배수 또는 이제 전문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2.5배수까지 그 매칭 펀드로 투자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올해 연말이 되면 충청권하고 호남권에 엔젤 투자 펀드가 마련됩니다. 엔젤 허브 펀드가 마련되는데 그게 50억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엔젤 허브 펀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만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초기 기업들 그런 펀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그 팁스 프로그램, 그게 이제 네. 테크 기반입니다. 그 팁스 자체가 이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팁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지금 그 운영사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운영사가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7억 뭐 더 9억 그 이후에는 또 포스트 팁스 해가지고 또 5억 뭐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술 기반 기업들은 그런 팁스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고 팁스 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광주 지역에는 약 23개 정도 기업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광주 과학위원회에 있는 출신 기업들도 여럿이 있고, 또는 지금 실리콘밸리까지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 그런 창업자도 지금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딱 네. 알려주셨는데요.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패널 중에 제가 계속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러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지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죠. 네.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 영역에는 이제 문화 혹은 어떤 또 활동,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타트업, 벤처,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영역까지 굉장히 크게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등장했는가? 네. 과거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향토적이고 또 혹은 토속적이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덜 발전적인. 네. 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고 네. 지역에서 존중받고 뭔가 칭송받는 인재라 하면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인정하는 수도권의 뭐 4대 대학 정도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결국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오히려 스페셜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구나라고 인식한 어떤 세대가 등장하거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네. 이거에 대한 변화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디어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미디어는 큰 대규모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것만 보고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네,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너무 강한 아이덴티티를 지역에 대한 이미지 만들어냈던. 근데 이제 SNS들이 너무 활발히 발동되면서 지역에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이 그렇게 멋있는 운영자가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탈물질 탈산업 시대로 네. 이제 진입하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제주라든지 강릉에 뭐 서핑을 동경한다든지 내가 어떤 특정한 그 과거의 세대가 만들어 놓고 이루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자원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일 수도 있고 수산자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가 좋아하는 혹은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무엇으로 가공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기획을 하되 내가 그 일의 일종의
운영자이자 또 주체가 되는 네. 이런 영역을 이제 로컬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창업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라든지 활동이 두드러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함을 만드는 방식을 창업을 통해서 독립서점이나 로스터리 카페나 혹은 뭔가 재밌게 만드는 뭐 공방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의 디자인숍이나 또 그런 것들 모아놓은 편집숍이나 미디어나 그래서 이런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고 그들이 또 지역에서 뭐 시골에 있는 빵집인데 굉장히 많은 또 네.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뭐 소비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게 계기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지역 안에서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나 방식을 자기 삶과 투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고 네. 뭐 이게 이런 영역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는 네.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상용 센터장께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뭐 좋은 학교, 좋은 기업, 뭐 이런 것들 또 큰 도시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역은 지방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 이제 바뀌고 가고 있다는 정말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보자.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뭔가를 찾고 싶어, 뭔가 새로운 걸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구가 딱 떨어지면서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뭐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또 이동수단이 빨라지고 SNS가 활발해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혹은 어떤 이익을 우리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잘 육성한다면 결국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건 뭐 불보듯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와 그래서 지자체가 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과 만난 거의 뭐 최초이자 가장 큰 일이었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기획한 이제 광주 1924 송정역 시장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에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쇠락한 전통시장 혹은 골목 상권에 그곳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는 상업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좀 아이디어 있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청년 창업자들과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한 가지 방향을 고수하셨던 기존 상인분들 연계해서 거리 전체에 어쨌든 큰 힘을 만들어냈던. 물론 이게 초기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또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 지속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또 있었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예산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지역에 가지고 원도심, 그러니까 인천의 계양로가 그 최근에 드라마 나왔던 그 캡틴 선샤인에서 그 시작됐던 그 네. 정말 최초의 개항됐던 곳인데요. 굉장히 쇠락한 원도심 지역이에요. 특히 너무 대비되는 게 송도 같은 이제 국제 도시와 너무 큰 비교가 되는 곳인데 이 곳의 매력을 느낀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그곳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장소들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과 어울려지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공간을 운영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아주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인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쫄면 만들었던 공장도 그곳에 있고 네네. 그런 어떤 노포를 운영하시는 장인 같은 이제 상인분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면 상품 만들기도 하고 그걸 또 온라인으로 유통도 하고 하면서 지금 거리 전체가 굉장히 큰 활성화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방문객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가까이 목포는 이제 괜찮아 마을이라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친구들이
목포도 역시 이제 원도심 침체되고 있고 남학이라든가 하단 같은 신도시로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목포 갖고 있는 고유성 같은 어떤 항구 도시의 문화들을 청년들에게 한 달 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위로와 힐링을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네. 도시에 또 힘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제 전국에서 여러 도시들 지방 도시들 안에서 이제 작지만 그 곳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장소적 감성 혹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을 유치하거나 같이 함께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일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지금 도시재생 같은 또 사업들 또 지자체라든가 국토부에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투입하고 했지만 뭔가 큰 주도하는 어떤 네.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어떤 큰 그림 중심으로 뭔가 지역을 바꿔내는 방식보다 그곳에 살아가며 혹은 그곳의 매력을 느끼면서 뭔가 일을 하며 만들어내는 힘이 훨씬 더 큰 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한 일상, 지역의 일상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무한한 잠재적인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덧붙여서 하상용 센터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윤현석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제 1913 송정시장 총감독으로 참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룹이 후원을 하고 그야말로 오래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볼까를 대기업과 또 지역의 창업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정말 그 혁신적인 모델이었고 네.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쳤었죠. 물론 지금은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산마을도 상당히 네.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사례고요. 네. 최근에는 그 시민회관, 광주 시민회관을 지금 광주시가 그 굉장히 낙후돼서 이렇게 폐허가 돼 있던 공간을 다시 살려서 이걸 역시 로컬 크리에이터의 그 교육 양성소로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1, 2년, 3, 4년 만에 성과 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뭐 정말 그야말로 50년, 100년 동안 그 낙후돼 있고 잊혀졌던 존재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떠서 이게 성공적으로 성공하기는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형마트가 됐던 그 큰 플랫폼들도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고 네. 어마어마하게 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지원은 대부분 이제 만들어 놓고 공간과 시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의 지원이 끝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컨텐츠가 생성되고 이게 시민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보탠다면 아직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영역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빅데이터 혹은 자율주행 이런 쪽은 굉장히 그 많은 투자 창업 단지도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위한 산업에는 조금 관심이 덜하고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겠지만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양측으로 예, 하나는 기술 창업, 하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한 부분에 관심을 좀 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 뭐 대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이 오늘 나와 계시니까 사실 그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지, 특히 이제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산업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 광주 안에서 살고 있는 150만 시민들이 한 가지 산업에만 연계돼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양성이 사실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양성들이 사실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양함이 결국 새로운 산업적 접근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책적 사업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이제 특히 벤처 창업이나 청년 창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창업 특히 기술 분야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R&D를 자금부터 뭐 혹은 창업 초기 창업의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큰 액수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이 이제 어떤
샵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뭐 공단이라든가 어떤 보증재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저리의 대출 그 외에는 어떤 사업비 개발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또 소상공인 자체에 대한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순한 네. 어떤 경영 지원에서의 뭐 서비스 교육, 마케팅 교육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오히려 요즘 운영하시는 이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SNS 같은 미디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무언가 상품을 만들더라도 과거에 어떤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이런 방식보다도 거기에 뭔가 더 더해서 돋보이게 네.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적인 측면, 뭐 브랜드적인 측면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도시들에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유럽의 뭐 명품 만드는 패션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같은 이제 음료 기업들도 사실 처음에는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했고, 네. 우리 대기업들도 처음엔 소상공인으로서 시작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노하우라든가 또 헤리티지들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런 헤리티지가 결국은 또 시대에 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시대를 아주 빨리 변화하면서 아주 많이 우리를 이동시켜준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뿌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상공인 분야에도 이제 투자와 같은 시스템이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이 소상공인과 함께 간다면 그 소상공인 창업도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금 더 좋은 교육 방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필요한 인재라 생각하면서 이런 창경이라든가 또 어떤 기관에서 소상공인들도 성장할 수 있는 트랙들이 좀 개발되고 운영이 된다면 소상공인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또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맥주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상품을 돋보이게 판매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좀 진정성을 담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소규모 제조 기업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과거의 B2B나 대기업 납품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세상이 또 어떻게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한 방식이 지역에서 아무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광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정말로 예향, 미향, 의향 이런 같은 어떤 가치 중심의 부분을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잖아요. 네. 그럼 그 가치가 이 창업이라든가 이 창업 문화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또 만들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글로벌한 기업 역시 지역이 키우고 또 이 지역이 키웠던 것은 또 지역의 개인이나 작은 가게였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하실 말씀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덧붙여서 그밖에 우리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서일권 네, 네. 센터장께서 말씀해 네, 주시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로컬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로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 그래서 네. 이제 단순히 우리 이제 안창기 교수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광주라는 지역 또는 아까 이제 뭐 목포, 인천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일종의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 윤석 대표께서 또 해주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이 창업에 대한 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좀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10년 전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민간 싱크탱크였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하셨던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쓰신 그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그때 굉장히 이제 좀 혁신적인 책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직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job, 하나는 calling. 그 job은 말 그대로 이제 밥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calling은 우리 이제 의역하면 소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조합을 선택할 거냐, 평생.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또 뭐 60 넘어서 70, 80까지도 일할 수 있는 또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밥 벌어 먹기 위한 생계를 위한 잡으로만 살 거냐? 아니면 어떤 일은 내가 콜링으로, 내 소명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보람되게 또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오라벨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직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창업이라는 게 저는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기존에 했던 대기업 또는 기존에 했던 질서에 있었던 그런 일자리 외에 새롭게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고 또 세상을 바꾸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세계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네.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책에서 나왔던 잡이냐 콜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또 필요한 게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 아까 이제 뭐 대학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유럽 같은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사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전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거 당연히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도 수영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가 교육도 필수 교육으로 의무화시켜서 정말 도전하고 네. 또 창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어떤 가장 기본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서 또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못한 말씀들이 있던 마무리 말씀으로 한 패널씩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현석 로컬 크리에이터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창업에 대한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고 실제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열기와 열정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지역에서 일하면서 그럼 우리 지역은 그런 창업에 대해서 진짜 얼마만큼 심도 있게 혹은 밀도감 있게 사실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여전히 그 어떤 과나 국, 그 다음에 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일을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제가 예전에 미국의 포틀랜드를 갔었을 때,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결국은 경제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포틀랜드 경제산업국이라고는 별도의 전문 기관, 기구, 독립기구가 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잡고 그 것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과 혹은 여러 전문기관들과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정책적 방식이 아니라 이 우리 도시에 맞는 경제 성장, 산업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여전히 계속 아주 긴 텀에서 준비를 하고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독립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도시가 정말로 창업 내지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행정역 안에서 머물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좀 더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기구의 출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산하기관들이 현기 연대해서 펼쳐간다면 이 도시는 산업을 혹은 창업을 혹은 이런 새로운 신 경제 모델을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거고 그러면 다양한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하상용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 윤 대표 말씀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광주만 해도 19개 창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전부 통괄하는 그러니까 헤드쿼터 같은 역할에 지금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온라인상으로라도 플랫폼으로라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에서 한 중요한 축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신설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광주 창경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창업자들, 재기 창업, 여성 창업, 중년 창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 다양한 창업자들이 각각의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가장 편하게 쉽게 접근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관으로서 자리 잡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창주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지자체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첫 번째 창업 펀드 투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연구 결과가 지역에서 펀드를 만들었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고용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평균 고용이 5.4명이고요.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이 1.3명, 4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창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 연구 결과 작년에 데이터를 갖고 보면 벤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고용 숫자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벤처 투자가 많을수록 지역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광주는 그게 어느 정도 위치일 것 같습니까? 광주는 15등입니다. 지자체 중에. 그러니까 투자 규모는 15등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증가 수는 13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초기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에 36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광주는 8개고요. 광주랑 경기의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24개나 있습니다. 네. 이게 비록 지금 현재 광주의 현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청년은 광주를 떠난다는 거고요. 청년이 없는 미래의 광주가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고, 실례로 최근 인천시에서는 4년 동안 600억을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장기적인 기획을 세워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광주시 안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체 기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광주시에 창업국이 생겨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 기관들 중에 그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또 그런 자원을 원하는 창업자한테 체계적으로 정보를 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나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지 광주가 결국은 경제, 청년이랑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울권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창업자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창업을 해봤고, 국내에서 창업도 해봤고, 또 뭐 해외에서 그런 창업 활동도 좀 해봤는데, 정말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창업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업에 도전하고 거기에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투자 이런 게 없을 땐 대출 받아서 연대보증 뭐 그렇게 해서 집안 다 날라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럼에도 계속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에 대한, 저는 그 창업자들이 존중받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 뭐 지원한 그런 기관들의 어떤 컨트롤 타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펀드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뭐 외국 뭐 포틀랜드 사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정말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런 창업을 활성화되려면 창업하는 사람을 정말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 리스펙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든 일을 어렵게 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주고 그러기 위한 다양한 지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를 우리가 좀 만들어 바꾸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창업자들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과 동시에 그런 창업자들이 정말 마중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
그래야 엔젤 투자를 받아야지만 후속 투자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엔젤 투자에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뭐 지자체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건 뭐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뭔가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좋은 창업자들을 내가 지원하고 함께 좀 동반 성장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엔젤 투자에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창업자를 찾아서 함께 그 지역 산업 발전 또 정말 좀 미래로 가는 그런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고질적인 취업난으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 변혁의 시대를 주도할 주역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 단계 스타트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함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